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물이에요. 예, 물인데, 이게 생명의 근원이자 또, 왜 여러분들 뭐죠? 저기,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얘기들 하죠. 이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을 때 물이 있는지 없는지의 그 물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죠. 예, 왜 그럴까요? 예,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물이라고 하는 것 생명체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아, 제가 지난주에, 제 소개를 안 하고 그냥 바로 강의로 들어갔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강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제 이름은 민동필이고요. 예, 저는 생물학 그리고 생물 물리를 가지고 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 여기 워싱턴주에 풀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는 이 뉴욕의 맨하탄 있죠? 뉴욕 맨하탄에 그 코넬 대학 그 의대가 거기 맨하탄에 있습니다. 그 웨일 메디컬 스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포스닥을 했습니다. 박사후 과정을 했죠. 예, 박사후 과정을 하면서 이제 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혈우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혈우병을 가지고 태어났길래 이제 그 혈우병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 해야 하고자 생각해서 이제 직장을 찾았는데 직장을 찾다 보니까 어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가 뭐 자기 일 뭐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이 조금 늦춰지거나 하지 않게만 하면은 저기 얼마든지 해도 좋다. 또 자기도 서포트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밴쿠버에 있는 학교까지 그 관계가 없는 거지만 보내주기도 했었으니까요. 네. 그 혈우병 학회도요. 그래서 그 혈우병 연구를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할지 이제 그 기초를 이제 다지기 시작을 했죠. 예, 거기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라 그러죠? 선임 연구원이라 그러나요? 리드 사이언티스트라는데 그렇게 있으면서 있다가 캐나다 영주권이 나오면서 이제 캐나다로 와서 그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과학자로 일을 하면서 이 몬트리올에 있을 때 콩코디아 대학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교수 한 명이 실험실 내주고 이 실험할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프로포자를 써서 이제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혈우병 연구를 이제 약을 개발하는 거죠. 예, 약을 개발하는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연구를 하면서 한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연구의 주제가 누구 거냐라고 하는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이제 좀 불거지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비도 다 이제 돌려주고, 그리고 저는 밴쿠버로 이사를 왔고, 또 밴쿠버로 이사를 왔는데 아들 녀석이 이 자폐 진단이 이제 확진이 내렸어요. 고기능 자폐죠. 그래서 자폐 진단이 내려가지고 그때 생각이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은 뭐죠? 그 자폐 아이들에 대한 이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인가 이제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보면은 제가 이제 제 진단받고 나서 여기 뭐 AB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자폐 아이들 훈련하는 그런 데서 보면은 ABA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훈련시켜서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미래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비슷하게 이렇게 행동하게끔만 만드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굳이 왜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아이가 미래에 살아갈 만한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냥 교육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가르치는 공부 방법,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7, 8년 정도 걸렸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그 유니버시티 캐나다 웨스트라고 하는 곳,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파트타임이죠. 물론 저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보따리 장사죠. 예, 그걸 하면서 이제 그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하면서 그 방법들을 보니까 학생들 공부에도 적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써먹어 보라고 하면서 그 방법들을 가르쳐 봤더니 학생들의 공부 효율이 늘고, 뭐 100%는 아닙니다. 제대로 이제 적용하고 따라오는 학생들은 공부 효율도 늘고,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도 되고, 또 나아가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두뇌의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여기 제 웹사이트 있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예, 요거 제 사진을, 카메라를 이제 줄이고 제 얼굴은 작게 하고, 예, 제 웹사이트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책을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여기서 책을 다운받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에다 이제 쓰실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이제 요 웹사이트에 나온 공부 방법들을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저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저만이 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자 이 강의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에게 이제 적용하고, 또 학생들로부터 학생들에게 해보라고 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했더니 공부의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요번에 이제 이 확장을 해서 뭐죠? 유튜브로 지금 라이브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시작은 일단 그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들,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다음 주에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 예, 제 지방이라든가 리피드라 그러죠. 뭐 탄수화물,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기본적인 세포의 구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생명체로 옮겨가면서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나를 관찰하면서 그 개념을 쌓을 수 있도록, 생물학적 개념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인간의 몸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그 일상생활과 함께 접목을 시켜가서 그 개념을 쌓는 방법을, 그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생물학적 개념과 함께 또 내가 인간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두뇌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이런 것들의 내용도 같이 이제 그 쌓아가실 수 있도록, 개념을 쌓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게 이제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지난주에 안 하고 넘어간 제 소개입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로 제 소개는 하고요. 이제 바로 물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없애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를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여러분들. 이 물이라고 하는 걸, 제가 요거를 좀 써놓고 시작을 할까요? 예. 주제가 물이니까 여기다 물이라고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주제가 이렇게 딱 주어지면은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릅니다. 예, 상당히 그거를 이제 조금 어려워하죠. 공부의 시작, 도대체 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용어라고 하는 거 있죠.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이 도대체 전문 용어들 놓고 이거 사전 옆에다 놓고 할 수 없고 하기도 어렵고, 하자고 사전을 옆에 놓고 찾으면서 하자니까 이게 끊임없이 들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배우는 그 용어가 용어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용어가 아니라 뭐냐면은 이론입니다. 이론. 예, 이론이 쌓이고 그거를 또 바꿔서 쌓인 이론이 또 있고 거기에서 또 이론이 쌓이고 이게 계속 쌓여서 또 다른 이론이 나오고 또 다른 이론이 나온 데다가 여기다 또 다른 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용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면 하나가 쌓여 있으면 거기에 밑에 또 다른 용어가 있고 또 다른 용어가 있고 또 다른 용어가 있고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도 끝도 없어 보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서 옵니다. 예. 너무 어렵다는 거죠. 한도 끝도 없어 보이니까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는요. 제가 오늘은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뒤에 가면은 이렇게 용어들, 전문 용어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요거는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좀 더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따로 잡아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나올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로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접근법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이론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이게 용어의 형태, 용어라고 하는 게 이름이죠. 이름의 형태로 정해진 것. 그 지난주에 저희 내용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코끼리라고 하는 것. 코끼리라고 하는 이 이름에 매달려 있으면 내가 말을 할 때 코끼리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그 자체의 개념을, 코끼리에 대한 개념을 쌓기 위해서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서술해야 되는데 이 이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론들이 쌓여 있는 것들을 다 관찰하고 서술함으로써 이 이론들을 내가 개념을 확립을 하고 이 개념을 만들었을 때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용어를 집어넣어서 내가 서술을 해가면서 이걸 익혀야 말 그대로 이 생물학이든 아니면 다른 그런 어떤 과목이든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번에 이 실제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다시 넘어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물은 사람들이 관찰을 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을 떠놓고 관찰을 합니다. 여기 물 딱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물을 눈으로 보고 또 만져도 보고 마셔도 보고 그러면서 내가 느끼고 내가 혀로 느끼고 내가 눈으로 본 것들을 그대로 하면 되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 뭐가 보이나? 물이라고 하는 것을 딱 놓고 여기서 이제 요거를 관찰을 하려고 딱 하면은 보이는 게 이게 있죠? 투명하다. 뒤에 있는 물질이 투명하다는 게 뭐냐면 바로 뒤에 있는 물질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그릇에 담긴 그대로 요 물은 형태를 잡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맛을 보면 맛이 없고요. 맛이 느껴지지가 않고요. 냄새를 맡아도 냄새가 잘 나지도 않고요. 예. 여기다가 뭐 색소를 넣는다든가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만요. 자,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물리학에 들어가는 거죠. 예, 물리학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내가 굳이 물리학적인 건데 그걸 내가 찾아서 뭘 하지?
그걸 어디다 써먹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일상생활에 반영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물리적인 개념이 있어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 아주 물리적인 깊이 있게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기본적으로 내가 관찰한 걸 바탕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일상생활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한번 이 물을 얼려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피가 늘어나죠. 예. 자, 그럼 부피가 늘어난다. 물을 얼렸더니 부피가 늘어난다. 이거를 일상에 어떻게 반영을 할까요? 생명체에 어떻게 반영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추운 겨울날 나갔는데 손이 꽁꽁 얼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손이 통증도 많이 느껴지고 그 부분이 짓무르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의 물리적인 특성은 얼면서 부피가 늘어납니다. 이게 물론 그 하이드로겐 번호, 그러니까 이게 뭐죠? 수소 결합,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러한 수소 결합이 벌어질 때 부피가 확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포 자체가 파괴가 되는 거죠. 세포 자체가 물이 팽창하면서, 왜냐면 이 몸속에 있는 세포가 물이 가득 차 있는 건데, 이 물들이 그 얼면서 팽창이 되면 세포 자체가 팽창이 되니까 세포 자체가 말 그대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포 자체가 쪼개지니까 세포 자체 죽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과학을 하실 일은 없겠지만은 이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또 DNA를 가지고 박테리아 속에다가 DNA를 집어넣어서 유전자 재조합, 그런 어떤 그런 단백질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이 박테리아들 속에 그런 것들이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말 그대로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을 해가면서 세포 자체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것도 다 같은 원리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인 거라서 내가 저걸 어디다 써먹어, 그걸 가지고서 내가 뭘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내가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실생활에 반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익혀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물리적인 특성일지라도 내가 직접 찾고 그거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게 적용을 시켜가면서 말 그대로 반영을 시켜가면서 내 개념을 확대를 시켜야 되거든요. 개념을 점점 더 많이 쌓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공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점부터 하자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부터 서술을 해야 되죠. 요거는 앞서 제가 다운받으시라고 했던 그 책의 두 번째 책,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방법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죠. 물이라는 거는 색도 없고 맛도 안 느껴지고, 물체를 투명해서 반대편에 있는 물체가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까지 쭉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확대가 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물이 이게 가시광선을 통과를 시켜? 투명해? 그래? 그럼 가시광선이라는 게 뭐지? 그랬을 때 제가 요거를 잠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여기 제가 라이트 스펙트럼, 이 빛의 스펙트럼을 해놨습니다. 이 빛의 스펙트럼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 놓고 보면은 요거를 확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예, 확대가 되네요. 예. 자,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선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자, 뭐냐면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는 인프라레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죠?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는 UV라고 하는 거라고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외선과 자외선의 차이가 무엇인가? 적외선은 여러분들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열. 예, 몸에서 나는 열. 이런 거를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은 몸에서 열이 남은 날수록 이렇게 점점 빨갛게 나오죠. 요즘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바이러스가 퍼질 때 열나는 사람들을 측정한다고 열 감지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거는 열을 감지하고 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UV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적외선 이러지죠.
자, 그러면 가시광선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적외선은 어떤 걸로 보통 알려져 있죠? 에너지가 좀 더 강한 걸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자면 적외선은요, 에너지가 약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가시광선보다 적외선은 에너지가 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열은 적외선은 이제 결국은 열이니까요. 열은 여러분들 그 인덕션이라고 하는 것서부터 전자레인지서부터 전자레인지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가 바로 저 밑에 있는 거니까요. 그 가시광선보다 밑에 쪽에 있는 그 긴 파장 쪽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열을 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가시광선으로는 아무리 빛을 쪼이고 있어도 물이 끓지가 않는데, 물론 조금 따뜻해지긴 합니다. 이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왜 이거 저기 적외선에다가 올려놨더니 물이 끓지? 왜 적외선은 물을 끓일 수가 있는데 가시광선은 못 끓이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 그러면은 물이라고 하는 특징이, 이 물을 이렇게 딱 봤더니, 투명하네. 투명하다는 거는 뭐지? 빛이, 반대편에 있는 빛이 물에서 상호작용 없이 걸러져 나오는 것. 그래, 그러면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지만, 이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 결국 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을 끓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사고가 확정이 되면 이게 어디로 갈까요? 이게 말 그대로 흔히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양자역학으로 갑니다. 양자역학이란 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빛의 성질에 따라서, 빛과 물질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어떤 빛이 어떤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보면은 가시광선은 통과를 하는데 열은 물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화이트보드로 다시 넘어가서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인 성질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이제 생명체,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하는 거니까요.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확대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생물학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더 가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리적인 어떤 그런 성질, 물의 물리적인 성질을 찾았다면, 이제는 또 다른 물리적인 성질 중에서 앞에서는 좀 더 그 관찰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물 자체만 봤다면, 이제는 여기서는 뭐를 봐야 되냐면 물의 그 성질 중에서 이 물의 전체적인 순환 구조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요. 예, 뭐죠? 물이라고 하는 거는 강이나 뭐 호수나 바다에서 해가 쨍쨍 나거나 그래서 더워지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럼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구름이 퍼지지 않습니다. 왜 안 퍼질까요? 그거는 물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보면 압니다. 뭐냐? 제가 이거 다시 열어야 되겠네요. 웹사이트를. 네, 여기서 물에 대한 특징을 이제 쭉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죠? 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 분자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보이시죠? 자기들이 각각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냐면 말 그대로 로프 가지고서는 두 개가 완전히 강력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 뭐를 뜻할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다시 화이트보드로 오면 바로 이겁니다. 열이 가해지면 이 수소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서로 깨집니다. 왜? 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 얘기한 그 열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적용이 되죠?
바로 수소 결합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물들이 물 분자가 서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을 때 그 수소 결합에 맞는 에너지 레벨이 바로 이 인프라레드 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수소 결합을 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깨져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말 그대로 그냥 막 퍼질까요? 물론 처음엔 퍼져 있죠. 하지만 수소라고 하는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그 특성상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구름으로 뭉치게 됩니다. 자, 그럼 구름으로 뭉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죠. 온도 차이에 의해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것 때문에 이 바람의 순환이 생기고, 바람의 순환이 생기면 이게 구름이 옮겨가고, 바람의 순환으로 해서 옮겨간 구름들이 이제 어디로 가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산에 가면은, 산이 높은 데로 가면은 온도가 낮아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컵에다가 물에다가 얼음 집어넣으면 이 주변에 막 이렇게 그 응결이 생기죠. 컨덴세이션이 생기죠. 똑같습니다. 물이 컨덴세이션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되죠? 무거워져서 땅으로 떨어지고, 비가 돼서 떨어지고, 비가 돼서 떨어지다 보면은 흘러내려가면서 강에서 만나고 강에서 만나면은 그것이 다시 바다로 가고, 이렇게 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생물의 생물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민동필이 왜 이 물의 순환 구조를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 물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의 시작이 바로 물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밀러가 했던 실험의 그 세팅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나요? 이쪽에서 보면은 열을 가하면서 물을 부글부글 끓이죠. 물을 부글부글 끓였더니 이것이 증발이 되어 가지고 올라가죠. 여기 있는 요 챔버는 그 말 그대로 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기에는 뭐가 있죠? 탄소도 있고, 물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질소 그 화합물도 있고, 수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예전 원시 대기에 가장 많았던 것이 바로 이 그 번개입니다. 번개가 끊임없이 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죠? 찬물을 넣고 얘네들을 이제 식혀서 비를 만듭니다. 비를 만들었더니 얘네들이 내려온 것들을 여기다 모으죠. 모으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이 밑에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를 했느냐, 바로 그 생명체를 만드는 그 물질, 그 분자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말 그대로 가설이 아니라 증명을 해서 그것을 이론화 시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실험을 왜 했을까요? 네, 이 사람이 이 실험을 한 거는 바로 이 어떻게 생명체가 지구에 그 생겨나게 되었는가, 생명체들을 이루는 물질들이 어떻게 이 초기 지구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를 실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밀러는 뭐를 이야기를 한 거냐면은, 생명체를 만드는 기본 물질들은 전기라네요. 그 번개와 물의 순환 구조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밀러가 한 실험인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화이트보드로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를 뜻할까요? 네. 밀러가 얘기를 한 거는
대기에서 번개가 쳐가면서 물질들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비가 돼서 내려와서 이 호수의 바닥에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호수의 바닥에 이렇게 쌓이고 나니까 얘네들을 분석을 했더니 이게 이제 그 이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들로 가득 차 있더라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가야죠. 예, 생명체의 시작에 대한 이 의미를 찾아가야 되죠. 예, 뭘까요? 예, 바로 이겁니다. 물질들이 쌓였을 때 얘네들이 침전이 된다 그러죠. 침전이 됐을 때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합니다. 어떤 일이. 자, 요거를 이제 다시 물리학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물리학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연력학 법칙 있죠? 예. 연력학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물질들은 퍼진답니다. 예, 퍼지는 성질이 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에 저녁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찌개를 끓입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든 뭐를 끓이든 이제 끓입니다. 그러면 어떻죠? 그 끓일 때의 나는 냄새가 방 안으로 확 퍼지죠. 예. 이렇게 모든 물질들은 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무질서한 상태로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연력학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뭐를 뜻할까요? 여기서는 한번 보세요. 물질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쭉 내려와서 호수 바닥이든지 바다 바닥에 침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를 뜻하죠? 연력학 법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맞지가 않죠. 네. 연력학 법칙에 어긋납니다. 실제로는 이게 그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 물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 중에 하나겠죠. 생명체를 딱 보면은 생명체는 연력학 법칙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연력학 법칙에 따르면 물질들은 퍼져야 되는데 생명체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딱 그 오르가나이즈 돼가지고 지금 정리가 돼서 착착착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구조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력학 법칙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명체는 연력학 법칙에 어긋나는데 진짜 어긋나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라고 했더니 그 하나의 이 가설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저희 사람들은 몸을 봤더니 열이 이렇게 쭉 퍼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체도 생명체도 연력학에서 연력학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력학 법칙을 따른다. 왜? 열이라고 하는 것이 무질서의 형태로 퍼져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론에 대해서. 뭐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지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할지 그거는 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왜일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 해보셨나요? 물고기는 온도가 낚시를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낚시를 해본 분들은 알 텐데 물고기는 만져보면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고기들은 주변 온도와 체온이 같습니다. 그런데 물고기에서 열이 막 이렇게 퍼져 나올까요? 뱀은 왜 냉열 동물이라 그러죠? 예, 말 그대로 주변 온도와 같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열이 막 퍼져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설명조차도 열이 퍼져 나오고 있다. 생명체에서 몸에서 열이 퍼져 나오기 때문에 뭐 생명체는 연력학 법칙에 어긋나진 것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죠. 예, 이거는 그 가설이 이제 충분히 논리적인 그런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가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왜 갑자기 연력학이냐, 똑같은 일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거를
화이트보드를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호수나 강 바닥에 호수나 저 바다 바닥에 침전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뭐죠? 이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이 하나, 교실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그 교실에 한 200명, 300명을 갖다 밀어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공간을 더 만들려고 밀어붙이고 또 심지어는 싸움도 벌어질 수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예, 똑같은 일이 바로 여기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공기 중에서 번개에 의해서 생겼다고 한다면은 그게 1차적 화학 반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물에 의해서 비가 와서 그게 쓸려 내려와서 침전이 생김으로써 바로 여기에서 또다시 자기들끼리 충돌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물질들이 막 엉키성키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어떤 물질들이 이 분자들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력학 법칙에 의하자면 이러한 물질들은 퍼져야죠. 퍼지는 방법에는 뭐 한 가지 방법은 있죠. 그 화산처럼 폭발처럼 한번 펑 터져가지고 한번 쌓여있던 것들이 그냥 위로 한번 확 올라가면은 퍼질 수 있는 거겠죠. 그게 한 방법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빼놓고 뭐가 있죠? 얘네들이 퍼질 수 있는 방법. 얘네들이 지들 발로서 스스로 걸어 나가가지고 퍼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퍼지기 전에 하는 방법. 뭐냐? 여러분은 이거는 똑같이 연력학 법칙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이 있는데 제가 물을 넣고 여기 중간에 이제 왜 흔히 뭐 얘기하는 뭐 셀로판지처럼 이렇게 있는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 가지고 놓고 이쪽에다가 빨간 물감으로 잔뜩 칠해 놓고 빨간 물감을 떨어뜨려 놓고 이쪽에 파란 물감을 색깔을 바꿔볼까요? 예, 빨간 물감을 해놓고 여기에 파란 물감으로 이제 이렇게 물방울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파란 물감, 빨간 물감이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나눠져 있을까요? 아니죠. 이게 뭐 반투명이라서 어느 하나가 좀 너무 커서 지나가지 못하면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빨간색, 파란색이 골고루 섞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된장찌개를 만들어 가지고선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파전을 굽습니다. 자, 그러면 파전 냄새와 된장찌개가 같이 공존하죠. 예, 공존의 방법입니다. 이게 생명체들의 그런 어떤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정글에 가면은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종이 다른 원숭이들이 공존을 합니다. 왜 걔네들이 공존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걔네들은 먹는 음식들이 말 그대로 걔네들의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공존을 하게 되죠. 예, 똑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화학 물질들이 A라고 하는 것이 쌓여가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화학 반응을 통해서 B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게 되고, 이 B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평형을 이룬다, 균형을 이룬다, 평형을 이룬다는 거죠.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해가지고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화학적으로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퀄리브리엄이 평형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또 A하고 B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C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가면서 평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C가 또 많이 쌓이고 A, B, C가 많이 쌓였어요. 그러면 D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른 형태의 분자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들이 계속 분자들이 만들어 가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탄소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탄소의 성질이 뭐죠? 여러분들 물속에다가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기름하고 물하고 섞이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뭐가 생기냐면 바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산소나 질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번개의 효과로 의해서 탄소랑 결합하고, 그렇게 탄소랑 결합하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물에 녹는 부분도 생기고, 물에 녹는 부분도 생기다 보면은 녹을 수 있는, 물과 잘 섞이는 부분도 있고, 또 탄소처럼 물과 섞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바로 그런 형태로 그림이 어디 갔죠? 제가 필요한 거는 그림인데 이게 그림이 없네요. 예, 그냥 요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물에 녹는 형태로 그 있는 것과 물과 잘 섞일 수 있는 부분과 잘 섞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극과 극의 형태로 이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다 보면은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마이셀이라고 하는 형태, 예, 아니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바로 세포의 형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이제 다시 화이트보드로 돌아가서, 예, 이러한 세포의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젠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물질들을 다시 E 또는 F로 바꾸는 것들이 생기고, 이 F로 바뀌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또 이러한 초기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또 얘네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얘네들을 또 없애는 새로운 생명체 형태의 뭔가가 또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가다 보니까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A가 태어났으면 B라고 하는 게 생겨서 A를 잡아먹고, 그래서 다른 형태로 바꾸고, 또 B라고 하는 것이 많이 쌓여가다 보니까 C라고 하는 형태가 생겨서 뭐 A와 B를 잡아먹고, 또 C가 또 많이 쌓여가니까 또 D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C를 잡아먹게 되고, 이러한 형태로 먹이 사슬이라고 하죠. 요거는 뭐 후에 가서 먹이 사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나올 텐데, 먹이 사슬의 형태, 또 먹이 그물의 형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체는 생긴 이유도, 처음에 시작된 이유도 물 때문에 생겼고, 또 그것이 계속 진화를 해가는 이유도 바로 물의 순환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 생명체가 죽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비가 와서, 비가 뭐 일단 생명체가 박테리아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분해를 하게 되면 비가 와서 걔네들을 쓸고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호수나 이런 데 쌓이게 되면 또 걔네를 근거로 해서 또 생명체들이 생겨서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고 또 퍼지게 되고, 이렇게 계속 생명체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은 자연에서 이 축적이 되어서 한 군데로 뭉치는 것들을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우주의 섭리와 차이가 없죠. 빅뱅 시어리라고 그러나요? 예, 그 왜 빅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주에서 그 우주가 생기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그 누구죠? 그 이름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유명하다는 이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 그 사람이 만든 게 그 이 한 이야기가 뭐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뻥 하고 터져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주는 팽창을 계속 하다 보면은 다시 중력의 힘이 커져서 중력의 힘으로 당겨지게 돼가지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물론 저는 제 가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냐,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생명체가 퍼지듯이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에서 팽창을 쭉 하다가 블랙홀 같은 게 있잖아요. 아니면 슈퍼노바 같이 굉장히 큰 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빨아들이면 걔가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얘가 뻥 터져가지고 다시 다른 별이 되고, 이렇게 계속 어느 한쪽에서 터졌다가 다시 뭉쳤다가 터졌다가 뭉쳤다가 이거를 반복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이 변해가는, 말 그대로 생명체가
한 생명이 죽고 나면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모두 분해가 돼가지고 흩어져서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걸 이용해서 다시 생명체가 그거를 농축을 시켜가면서 다시 생명체가 자라고, 그 생명체가 자랐다가 씨가 돼서 퍼지고, 퍼져 있던 것들이 자라다가 죽으면은 다시 변화가 일어나고, 이 상태로 변화가 이루어져서 돌아가듯이, 우주도 그러한 형태로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 빅뱅 이론처럼 뻥 터졌다가 아무것도 없는 대로 확 돌아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가설입니다. 이거는 그 수학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그 개념에 빠져서 현실적인 것들을,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학 이론이 모든 것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론을 지금 연구를 하겠어요? 그 이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완전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믿어서 빅뱅이 진짜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이니까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론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가설을 만드는 거고요. 자, 뭐 그거는 물리학에서의 얘기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하면서 그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고 생명체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물의 존재를 먼저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의 순환, 그리고 물의 특징인 그 수소 결합,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물의 순환의 구조가 생기고, 물의 순환의 구조가 생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명체가 그 안에서 탄생을 해서 지금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살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탄소 화합 물질들의 특성, 그 기름이 물과 섞이지 않는 그 특성, 이것이 이제 굉장히 생명체를 만드는 역할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은, 뭐 사실상 그 생명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대한 그 이론은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주에서 무슨 박테리아 같은 게 와서 거기에서 시작이 됐다는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뭐 사실 그 이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신이 창조를 했지 이게 뭐 진화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과학에서 어느 정도 이론이 확립된 이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신의 창조를 했다, 이것이 맞다 아니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은, 만약 신이 존재하고 또 이런 거를 창조를 했다면 신은 어떤 규칙으로 어떻게 창조를 했고 어떤 규칙으로 어떻게 생명체가 진화를 하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그 법칙을 찾아가는 게 과학자지, 이게 창조를 했다, 진화론이 진짜다, 이거를 놓고 그 논쟁을 하는 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또 과학적인 사고,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내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맞다 틀리다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이게 왜 무엇 때문에를 찾아가는 그 논리적 사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화학물질, 이 유기물질들의 특징이 그 사실상 이제 생명체를 이루어가면서 생명체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 만드는지, 그 작동의 원리의 그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있죠, 지방 있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그 내용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것, 생명체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끝나고 나면 인간의 몸에 있는 것들을 주제로 해서 그 여러분들께서 직접 관찰해 가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개념을 쌓을 수 있고, 그 쌓은 개념을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실생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이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물에 대한 내용과 이 물이 왜 생명체의 근원인지, 그리고 생명체의 시작에 있어서의 물이 왜 중요한지, 이러한 내용들로 채워봤습니다.